네, 안녕하세요. 815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또 한 2주 만인가요? 2주 만에 우리 가족 여러분들과 찐시황 방송을 함께 하게 됐는데요. 자, 12월 5일,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우리나라 또 대한민국 16강전이 있죠. 그래서 오늘 또 공부 열심히 하고 내일 새벽 축구 관람 열심히 또 응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저와 함께 영원한 파트너 시절 네, 또 이제 두 번째인가요, 그러면? 네, forever.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레몬 리서치의 또 이상현 이사님 옆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 자, 뭐 축구 요즘 재밌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때 팀장님이 2주 네. 전에 그 찐시황 할 때 네. 축구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그런 이야기를 꼰대처럼. 네. 그래서 그냥 뭐 적당히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 경기만 사실 보면 네. 되죠, 그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경기는 진짜 뭐 축구 강의면 저도 이제 열심히 챙겨볼 텐데 이 시간대가 잘 안 맞다 보니까 네. 참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일 새벽에는 어떻게 우리 그러면 뭐 그래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알람을 켜놓고 네네.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또 우리 열심히 또 오늘 네. 시장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네. 내일은 또 내일에 응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자, 오늘 시장이 조금 혼조세로 끝이 났어요. 네, 코스피는 하락을 하고 코스닥은 뭐 소폭이죠. 이건 뭐 상승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네, 보합권에서 끝이 났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도 고용 지표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이 빠졌다가 보합권까지 회복을 했는데 우리도 좀 혼조세로 이렇게 끝난 것 같아요. 오늘 시장 혹시 뭐 우리 이사님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또 3천억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한 4천억 매도했는데 그 중에서 한 3천억 가까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를 매도했었죠. 네. 근데 오늘도 보니까 3천억 매도 중에 거의 한 2천억이 네.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은 참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두 종목으로 뭐 팔 수는 있긴 한데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비중을 높게 좀 매도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양시장 보면은 코스피랑 코스닥이 합쳤을 때 상승 종목 수가 한 1200, 한 70여 개, 근데 하락 종목 수가 한 1360여 개.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보다 100개 정도는 더 많긴 했는데 체감 지수는 조금 그러니까 뭐 하락 종목 수가 막 1700개 넘고 막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체감 지수가 조금 낮았던, 좀 싸늘했죠, 그죠? 네, 싸늘했죠. 그래서 그런 느낌도 좀 드는 하루였고, 그리고 참 많이 뭐 섹터별로도 차별화가 좀 컸던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외국인들 수급 동향부터 해서 이제 체감 지수 종목, 상승 종목 수, 하락 종목 수 대비했을 때 이렇게까지 싸늘할 수 있을까? 뭐 그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조금 시장에 약간 주도주들 있잖아요. 그죠? 뭐 최근에 이제 이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게 좀 떠오르기 전에 기존에 이제 시장의 주도주들이 약간 좀 오늘 거친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 이유는 이제 그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뭐 이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뭐 주머니가 그렇게 막 되게 막 흘러 넘치는 상황 아니잖아요.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뭐 우리 지갑이 얕은 상황인데 뭐 하나가 이제 부각이 되니까 이걸 살려니까 지금 뭐 돈이 여유가 많으면 그냥 사면 되는데 좀 팔고 사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약간 영향을 이 섹터에 이런 영향이 좀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고객 예탁금도 계속해서 뭐 50조 돌파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에너지라든지 LNG, 뭐 피팅 우리가 기존에 이제 좀 움직였던 그런 이제 주도 섹터들, 그다음에 뭐 요즘 오늘은 뭐 특별히 또 약간 뉴스도 나오긴 했지만 XR 기기들 뭐 이런 것들도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었는데 오늘 좀 거친 그런 그림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됐던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팀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XR 기기 중에 그래도 손에 꼽을 만한 대장주 중에 하나가 뉴프렉스인데, 그렇죠. 뉴프렉스를 오늘 기관이 거의 한 80만 주를
매도했더라고요. 그렇죠. 80만 점 매도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갖다 대고 그냥 팔았다 네, 뭐 그런 오늘은. 표현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올해 이제 수익률을 마감하는 또 12월이니까 정말 수익률 적극적인 네.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기관들의 매매가 좀 적극적이다 보니까 여러 섹터나 관련된 종목군들이 변동성이 정말 커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야기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 네. 먼저 첫 번째로는 또 우리 이사님이 또 준비해온 내용들을 보니까 최근에 수출 데이터 관련해서 준비를 좀 해오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거 먼저 한번 들어보고 그러면 계속 좀 한번 나가볼까요? 네.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오늘 아침 개장 방송에서도 뭐 여기 오른쪽 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제 반도체 수출이 최근에 11월 달 이것도 체크를 해놨지만 반도체 수출이 마이너스 29.8%였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근데 이거 NH투자증권 자료고요. 네. 2019년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근데 2019년에 마이너스 32%까지 내려올 때는 근 2년이 걸렸는데, 물론 뭐 고점이 2017년대보다 뭐 낮긴 하지만 2019년 비슷하게 내려오는 순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빠르게 짧은 기간 안에 내려왔다. 근데 뭐 반도체 수출뿐만이 아니고 그 한국의 네. 수출 데이터 자체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그걸 좀 보여드렸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 여기 왼쪽에 한국 수출 증가율은 네. 낙폭 축소는 이제 흐름으로 봤을 때는 내년 중반 이후에 그 낙폭이 좀 축소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글로벌하게도 그렇고 한국에 있어서 수출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데 증가율. 네네네. 그게 조금 축소되는 게 중반 이후라고 하면은 지금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전망하는 것들 내년 뭐 거의 상저하고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이런 데이터도 보면은 역시나 좀 상반기는 조금 수출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아직 많은 시간이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수출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네. 수급이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부정적으로 좀 나왔잖아요, 오늘은. 네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간단하게 또 한번 업데이트를 드리면,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지표가 나왔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목요일 날. 네네. 그죠? ISM 제조업 지수가 네네. 50을 하회하는 요 지표가 나왔죠. 그쵸. 네. 그러니까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는 대부분의 미국의 이제 이 경제 지표들은 50을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2주 전에도 네. 저 기억납니다. 그죠? 네네. 네, 팀장님. 50 위로 올라갔을 때는 경기 확장. 네네. 50 밑으로 내려오면 경기의 좀 수축. 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2020년 5월 이후로 첫 위축세라고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는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뭐 구매 관리자들의 뭐 주문부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과거의 역사적인 데이터들을 보면 이 50을 기준으로 보죠. 여기 50을 기준으로 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면 경기가 좀 좋은 사이클, 내려오면 경기가 좀 부정적인 사이클. 우리가 2020년 3월 달에 여기까지 갔었죠. 49원까지 갔다가 튀었고, 여기는 뭐죠? 우리 서프라임. 그죠? 네, 뭐 이런 2008년. 큰 이런 시장 이벤트가 있을 때 이 제조업 경기가 확 무너졌다가 올라오는 그런 그림이 됐는데, 이번에 49로 내려오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보여준 거고, 이 제조업 경기는 삼성전자의 PBR하고 많이 연동이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같이 공유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이 이어진다면 삼성전자가 시장 대비해서 좀 뭔가 단기적으로 아주 강하게 아웃퍼폼해서 뭐 상대 수익률이 좋게 나오기는 지금 그렇게 쉽지 않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수출 데이터들도 그죠? 미국에라든지 해외 쪽에 전방에 제조업 경기가 안 좋으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수출도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거고, 당분간은 요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턴을 하기 전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뭐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리고 이것도 수출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 이제 저기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상향으로 턴할 때 좀
빠르게 턴하면 네, 좀 더 주가도 그렇죠. 예. 지난번에 한 번씩 이렇게 위기가 났을 때는 V자 반등이 네, 나왔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죠. 네, 급반등. 네, 그래서 네. 네. 이번에도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그거를 노리고 그게 있는데. 나오면 다행이고 예, 예. 그게 안 나오고 그냥 지지부진 해버리면 예, 주가도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서 또 이렇게 PBR이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될지 아니면 옆으로 좀 기다가 올라올지 네. 참 그게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참 애매한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업률이 이게 연착륙이 잘 안 되고 만약에 금리를 많이 올린 상태에서 미국 경제가 이제 경착륙이 되어서 실업률이 확 뛰어오른다. 네.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뭐 금리가 지금은 올라가다가 동결하다가 팍 떨어뜨려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쵸.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고비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삼성전자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를 볼 때 우리가 ISM 제조업 지수라는 요 전방을 같이 보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변화가 나타나는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팀장님이 그 실업률 말씀하셔서 네네네. 혹시 이렇게 실업률이 뭐 급등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거에서 이제 준비한 또 자료가 있는데 네네. 보시죠. 그래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뭐 실업률이 뭐 급등하기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저 물가도 또 완화되니까 네네. 그렇게 또 걱정을 안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은데 또 이렇게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보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수 의견이 중요한가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졌는데 이게 보면은요 작년과 올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네. 최근에는 좀 이제 둔화되고 있지만 근데 작년과 올해 보면 이와 같은 진짜 인플레이션 굉장히 높았는데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 물가 급등을 우려했었던 소수파들이 있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다수에는 뭘 얘기했냐면은 야 데이터가 수십 년간의 데이터가 이렇고 이론이 이러니까 아이 물가 급등할 리 없어. 걱정하지 마. 네. 데이터를 내민 거죠. 네네네. 근데 소수파는 야 이게 무슨 데이터가 중요해. 우리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소수파 의견이 낮았다는 거 그런 자료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네. 최근에도 보면 또 어떤 소수파 의견이 또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현재 논란 중인 미국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인 예측 오류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도 또 소수 의견대로 흘러갈 경우라고 하면 지금 소수자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실업률이 급등할 소지가 있다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에는 좀 이렇게 제주에는 실업률 괜찮을 거고 뭐 상저하고 뭐 크게 걱정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팀장님께서는 그래 소수 의견에도 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소수 의견이 실업률이 급등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있다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준비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튈지 안 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알 수는 없죠. 부분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가 올려놓은 상태에서 조금 부드럽게 경제가 이제 연착륙을 못할 경우 실업률이 튈 수 있고 실업률이 튀면 당연히 이제 연준의 입장에서는 다시 이제 고용을 이제 안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또 경기를 좀 이제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사이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금리를 높은 곳에서 유지하다가 야 안 되겠다 금리 떨어뜨려 이렇게 되는데 과거에 우리 케이스를 보면 금리가 올라갈 때보다 금리가 연준에서 금리를 첫 인하했을 때 그때 시장에서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변동성 커지죠. 네, 라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네. 그리고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도 실업률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네. 한번 참고하시고 그때 또 뭐 이사님이 또 잘 또 대응을 해주실 거니까요. 그때 12월 5일날 네. 16강 저희가 8강 갈 때 네. 뭐 그런 얘기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업률 급등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죠. 8강 가기를 바라는. 네. 네. 그때 또 그런 흐름이 나올 것 같으면 저희가 미리 가족분들께 잘 위험 신호들에 대해서는 좀 공유를 잘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최근에
오늘 이제 수급을 아까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네. 오늘 코스피에서 한 3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코스닥에서도 오늘 400억 정도 매도가 나서 합계로 3천억 이상 매도가 지금 또 나왔거든요. 네네.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데 요금 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네, 예. 혹시 요거에 대해서는 혹시 뭐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외국인 수급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거 전에 네.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위안화가 그 9월 중순 이후에 지금 달러당 7위안이 이제 이탈이 됐죠. 네. 6위안대로 내려왔다 오늘. 네. 그래서 좀 외국인의 좀 매도가 있었어도 좀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오늘 좀 하락을 한 거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볼까요? 우리 네네. 위안화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네네. 네. 요렇게 9월 중순 이후에. 그렇죠. 최근에 한 6개월 정도만 보면 자, 한 11월 달 초만 하더라도 7.3위안까지 네.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최근에 이게 이제 제로 코로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그죠? 그래서 7위안 방금 말씀하신 대로 7위안 아래로 내려온 상태고 오늘도 장중에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위안화 강세 흐름, 네, 안정을 강세. 찾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네요.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또 뭐 시진핑이 이제 방역 완화 뭐 관련된 좀 코멘트도 뭐 한 부분이 네. 또 이제 그런 영향도 있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KB증권 자료입니다,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최근에 그 이제 7월부터 이제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했죠. 네. 10조 원. 그러니까 이거는 코스피, 코스닥 이제 합친 거죠. 그래서 네. 코스피, 코스닥 합쳤을 때 이렇게 올라와서 코스피, 코스닥 합쳤을 때 10조 원. 그래서 2017년. 여기 2017년이면은 여기거든요. 이때 상반기에 10조 원 넘게 매수를 했었었죠. 그래서 네네. 그때 이후에 네. 진짜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상황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7월 1일부터 이제 여기 이제 요거 다음 자료를 보시면은 네. 7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라는 거는 이제 하반기죠. 그래서 요 기간에 코스피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한 10조 한 6,9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요 기간에 코스닥에서는 한 5천억 매도했으니까 앞서서도 그래 그냥 10조 원 매수했구나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워낙 많이 매수했으니까 어떤 기업들을 좀 매수를 좀 많이 했는지 또 이제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이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래서 준비한 거죠. 이 자료는 뭐냐면은 요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인 거죠.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이 기간에 외국인이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기업은 3개구나. 네. LG엔솔, 삼성 SDI,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2천억 원 이상 매수한 기업은 17개가 되는데 제가 이거 17개 기업을 매수를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 매수를 직접 해보셨다고요? 네네네. 오. 네. 큰 손이시네요. 노가다. 노가다. 그러니까 요 17개의 순매수 합이 11조 6천억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 외국인이 10조 한 7천억을 매수했는데 네. 17개를 더하니까 이 기간의 순매수 그 규모보다 더 크구나. 결국에는 이 기업만 거의 뭐 매수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순매수 상위 17개 기업은 참 의미가 있구나. 라는 말씀을 결론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 등등은 뭐냐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누구라도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삼성전자 최근에 외국인이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최근에 뭐 지수 올라올 때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고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기간에 1조 원밖에 매수를 안 했네. 그리고 삼성 SDI를 외국인이 삼성전자보다 2배나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 물론 LG엔솔은 최근에
뭐 워낙 수급이 이제 중심에 있었던 연기금의 매도를 또 기관이 매도를 많이 하니까 좀 주춤하긴 한데 네. 삼성 SDI를 삼성전자가 매수한 것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요 기업들도 좀 이렇게 시가총액과 외국인의 순매수 금액을 좀 비교해 봤을 때는 네. 하나솔루션이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시가총액이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네. 근데 6천억을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포스코케미칼 시가총액 뭐 한 15조? 근데 시가총액이 굉장히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4천억밖에 매수를 안 했는데 하나솔루션은 시가총액이 한 10조 전후인데 6천억을 매수한 것을 봤을 때는 네. 시가총액 대비해서 외국인의 비중, 순매수 비중이 좀 눈에 띄는 그런 종목으로도 하나솔루션을 좀 찾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요 데이터를 보면서는 삼성 SDI, 하나솔루션, 그리고 현대차를 최근에 분위기 흐름은 안 좋지만 삼성전자와 비슷한 규모로 네. 외국인이 현대차를 좀 담았구나. 네,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준비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외국인 수급 관련해서 이제 데이터 본 거에서 이어서 네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그러면 같이 연동을 해서 좀 드려보면 이제 일정 기간의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신 거고 네네. 우리는 또 오늘 이제 또 어떤 종목들을 금액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샀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파리로 가족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데이터를 만든 거 가지고 표를 좀 키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 금액 기준으로 상위 탑 2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상위 탑 20인데 자, 우리가 평소에 보던 종목들과는 좀 다른 종목들이 꽤 눈에 많이 보일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오늘 일단 3천억 정도를 코스피에서 팔았습니다. 그죠? 네네네. 팔았는 와중에 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네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우리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은 원래 좀 평소에 최근에 사던 종목들, 네네. 그죠? 2차 전지 관련주, 요거 네. 두 개는 원래 있던 종목들이고, 요 두 종목을 살짝 제외하고 보면 일단은 네이버, 그죠? 네이버 우리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로 올해 내내 참 힘들었던 네. 네이버가 오늘 금액 기준으로 530억으로 가장 많이 샀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흐름인 것 같고. 네, 2위 대비해서 2배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호텔신라. 자, 이것도 매수 금액 상위 기준으로 이렇게 잘 들어오는 경우가 최근에는 잘 없었는데 호텔신라도 이렇게 257억 정도 순매수를 했는데 이것도 최근에 잘 보이지 않던 약간의 컨셉.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5번째 금액으로 기준으로 많이 산 종목이 카카오페이입니다. 자, 카카오 그룹주들도 좀 마찬가지로 그죠. 올해 내내 그리고 카카오 그룹 자체는 이슈가 워낙 좀 안 좋은 이슈들도 많았고 그렇죠. 네, 힘들었는데 상위 종목들 5개 중에서 삼성 SDI와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면 나머지 3개 종목들이 그동안 올해 내내 좀 힘들었던 주식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좀 담는 그런 모습이 저는 좀 특징적인 게 아니었나 싶고 그 아래쪽으로도 리스트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삼성전기도 사실 그죠 좀 힘들었던 종목 중에 하나. 힘들었죠. 네, 그다음에 카카오뱅크 그다음에 최근에 많이 안 보던 종목들 신세계 이런 종목들이 그죠 눈에 보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화학주죠 이런 것들도 주로 뛰는데 이게 아무래도 그 중국의 좀 봉쇄 완화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일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섹터가 그죠? 네, 흐름이 진짜 최근에 좀 바뀌고 게 있죠.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사기 위해서 다른 종목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것들을 또 팔아야 되는 그런 흐름이 좀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상당히 핍박을 받았던 되게 힘들었던 관련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리의 추이를 한번 오래간만에 한번 보면 10년물 금리도 꽤 요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죠? 네. 네. 자, 6개월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4.25까지 올라갔던 10년물이 3.5%까지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네, 쌍봉 찍고 빠졌죠. 네, 쌍봉 빠져서. 네. 자, 원래 내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4% 위로 그죠?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니까 금리가 올라갈 때 조금 힘들었던 고성장, 고밸류에이션 관련된 종목인 대표적인 카카오와 네이버 관련주들이
지금 반등을 좀 주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흐름이 바닥에서 지금 약간 수급이 이렇게 돌아서는 걸로 봤을 때 순환매 컨셉으로 조금 더 이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네.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네. 그 정도 흐름 어디 갔죠 자료가? 네네 거기까지 한번 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자 오늘 카카오는 좀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그 한국금융지주에서 네네. 지분을 우리 조금 더 사고 싶으니까 네. 그 제한 캡 걸려 있는 것들을 조금 완화해달라, 네네. 풀어달라라고 그런 이제 신청을 한 게 있고 그 부분이 카카오 그룹주도 전반은 그래도 좀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네. 좀 싸다고 생각되고 살만하니까 한국금융지주에서 더 살려고 하는 거겠지 뭐 이런 인식이 좀 펴지지 않았을까요? 네. 네네. 그리고 카카오페이는 또 뭐 인수 관련된 얘기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카카오 그룹주들 쪽도 분위기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도 그렇고 뭐 연준의 긴축 강도 완화 소식부터 해서 이들이 지금 바닥에서 약간 거래량 이렇게 손바뀜과 함께 움직이고 있으니 이 움직임 오늘도 특징적으로 한국 밸류 관련된 이런 이슈, 한국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이죠. 한국투자증권에서 좀 더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좀 더 신청을 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 여기에 오늘 시장의 좀 특징적인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 반대로 그러면 샀으면 또 반대로 매도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네, 매도한 쪽을 한번 보면 오늘 조금 더 특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를 제가 바로 한번 그래프로 연동시켜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아래쪽인데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이사님께서 네. 최근에 일정 기간에 좀 많이 샀던 종목들 중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한번 보시죠. 자,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기준으로 금액 기준으로 많이 판 종목들입니다. 보시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를 각각 1,000억씩 많이 팔았네요. 2,000원. 네. 그럼 당분간 반도체는 조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될까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좀 뭐, 지금 오늘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미국에도 마이크론부터 해서 반도체 섹터가 별로 네. 좋지 못했죠.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아까 우리 ISM 제조업 지수도 봤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이런 것들을 돌아가는 움직임들을 보면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뭔가 뭐 외국인도 그렇고 초과 수익을 내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러한 환경 그리고 이들을 팔고 다른 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LG에너텍이 오늘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LG에너텍. 이제 증권사에서도 그렇게 계속 좋게 얘기했었었는데 그쵸, 네네. 이제야 목표가 낮추네요. 네, 저도 LG에너텍은 사실 밸류에이션이 이제 좀 싼 상태니까 네, 싸긴 그죠? 싸죠. 싼데. 5배 정도 전후고 뭐 6배 이러니까 여기에서는 참 바닥에서는 버리기는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아이폰에 대한 요즘 판매 이슈가 별로 좋은 게 없다 보니까 네. 올라가는 모멘텀은 좀 부족하고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하필이면 요 이슈가 한번 보여드리면 요것도 하나 영향을 좀 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제가 기사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호재로 좀 작용을 해오지 않았을까요, 이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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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LG에너텍에 대해서 커버를 하고 계시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이 아이폰보다는 내년도 초에 출시되는 AR, VR 헤드셋을 보는 게 맞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고서에 보시면 그렇게 많이 돼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지금 LG에너텍을 볼 때 우리가 과거에 그냥 아이폰 가지고 볼 건 아니고 앞으로 신제품에 대해서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저도 해드렸는데 와 이게 갑자기 또 이제 고밍치 대만의 애널리스트 아닙니까, 그죠? 이 고밍치라는 테크 애널리스트 분이 좀 여기 보면 딜레이 그죠? 네 생각했던 것보다 딜레이가 돼서 뭐 때문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약간 이슈가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로 출시가 연기될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오늘 AR, VR 기기 아까 우리 이사님이 뉴플렉스 80만 이야기하신 것처럼 뉴플렉스부터 해서
또 대형주로는 사실 이노텍이 애플 관련주니까 네, 그렇죠. 네, 오늘 그 부분도 사실 영향을 좀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쪽 아마 최근에 이제 XR 기기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이사님이 뭐 좀 말씀해 주실 만한 뭐 그런 약간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혹시 이 XR 기기 관련해서? 저 이슈가 정말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참 이제 기관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네. 수익률을 적극적으로 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렇죠. 정말 예민한 이슈가 나온다고 하면 그렇죠. 예,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근데 조금 약간 너무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진짜 한 방에 네. 너무 팔아버리니까. 네, 그리고 오늘도 보면은 코스닥의 외국인 순매도 1, 2위, 기관 순매도 1, 2위가 또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랑 또 LNF예요. 네, 2차 전지 관련주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금이라도 뭔가 좀 쉬어갈 만하고 기술적인 흐름에서라도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던지고 그래 뭐 나중에 또 사면 되니까 일단 던지고 보자 뭐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노이즈가 싫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싫은 것 같고 이걸로 인해서 올라왔는데 기대치로 XR 기기주들이 사실 뭐 출시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연초에 출시된다고 자꾸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팀쿡 CEO도 계속 우리는 AR 쪽에 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고 유망하게 보고 있다 막 립서비스도 하고 이러면서 기대감으로 올라왔는데 그 올라오게 만든 기대감이 살짝 꺾여버리니까 그쵸.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연동해서 또 기관 투자가들은 뭐 매도한 매매를 연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내부에서 제가 이제 보내드리는 코멘트로는 이렇게 저는 써드렸거든요. 그냥 오늘 뭐 그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그런 거 아닐까요? 일단 단기 매도. 맞아요. 그쵸. 네. 왜냐하면 저는 뭐 혹시나 내일이 급반등이 하더라도 일단 이런 노이즈가 나온 상황에서는 이런 코멘트를 좀 보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출시 지연 소식이 그 고밍치 애널리스트 분의 말만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분이 워낙 애플 쪽은 잘 분석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맞다면 오늘 뭐 대량 거래를 수반한 음봉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음봉이 당분간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항으로 작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일부 비중을 좀 줄여놓고 다음에 이사님 말씀처럼 또 어느 정도 윤곽이 출시할 땐 일정이 좀 윤곽이 잡히고 가까워지면 그때는 그 사이클을 다시 한번 트레이딩을 하면 되니까 지금은 살짝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런 내용을 써드렸고 한번 오늘 뉴프렉스를 한번 볼까요? 뉴프렉스 차트를 한번 보면 그리고 선익 시스템도 마찬가지죠. 17% 급락했죠. 오늘 다 그런 거의 모습입니다. 뭐 대표주였는데. 그래서 요런 음봉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면 당분간은 이 음봉이라는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데 시가부터 종가까지 이렇게 쭉 밀어버리는 빠진 게 이제 음봉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저 시가에 특히나 거래도 지금 많이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가에는 아주 두터운 저항 에너지가 7,800원 정도 있을 텐데 그것뿐만 아니라 요 구간 내에서는 계속 그 에너지가 좀 부담으로 작용할 당분간은 가능성이 높으니까 요때는 살짝 피했다가 일단은 다음에 한번 다시 자리를 잡고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다 관련주들은 그 부분으로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죠? 발빠른 대응을 그래도 해주셨네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팍 나오는 뉴스들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래도 우리는 또 유연한 사고로 가지고 그럼요. 좀 유연한 자세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 지금 다른 쪽이 모멘텀이 좋고 중국 쪽, 중국 소비 좀 좋아질 쪽이 보이면 일단은 여기에서는 아쉽지만 일단 물러났다가 저쪽에서 수익 좀 내고 다시 또 와서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내용을 한번 참고를 좀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로 이제 힌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주가가 최근에 지금 살펴봤었던 그 두 종목이 거의 막 어깨 이상까지 솔직히 올라왔었죠. 거의 막 V자 급반등으로. 그래서 그래 뭐 조금 아마 오늘 이런 이슈가 아니었어도 뭐 지난주나 조금 뭐
그래 좀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도 좀 파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데 그쵸. 중요한 거는 좀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팔까 말까 좀 애매한 그런 변곡점에서요. 이 두 개 종목의 오늘 공통점이 뭐냐면 네. 시가가 그러니까 네. 아침에 9시 시작할 때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 뉴스가 알려지면서 그죠? 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애매한 구간에서 아침에 개파락으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의미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애매한 구간에서 뭐 1.8%든 2%든 3%든 개파락이 나오면 네네. 일단 때리고 보는 게 그렇게 대응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파락이 나왔다는 부분이 몰랐어도 그런 그쵸, 이슈를 네. 몰랐어도 애매한 구간에서의 개파락이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한데 왜 여기에서 개파락이 나오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도 좀 참고하시면 주가가 안 오른 상태였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네네. 그죠? 주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네. 그리고 그 오르게 만들었던 기대치가 오늘 딱 무너졌기 때문에 네, 저도 초반에는 네. 이런 이슈가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네네네. 좀 이게 좀 지나고 나서 네, 근데 뭔가 조금 네, 그랬었었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요 판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왼쪽이 한번 보시면 네, 여기가 사모펀드 아이고 네, 사모펀드 네. 연기금 투신 네. 매도강도 상위. 자, 매수강도 상위의 흐름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자, 글자를 조금만 키워서. 자, 가장 왼쪽이 사모펀드, 그 다음에 연기금, 투신입니다. 요거는 이제 매도 강도니까요.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대비해서 얼마를 팔았는지, 그러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아까 조금 전에 그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총이 2%를 오늘 한 방에 팔았기 때문에 상당히 매도 강도가 아주 강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데이터를 이제 저녁마다 혼자 외롭게 계속 업데이트를 외롭습니다. 저는. 네.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네. 팀장님 왜 외로우신가요? 아, 질문하려고 했는데. 저 뭐 집에 이제 저희 뭐 사랑하는 공주들도 있고 있지만 네. 주중에는 거의 뭐 남남처럼 지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외로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항상 보는 이유는 여기에 동시에 똑같은 종목들이 매수로 들어올 때 그들은 앞으로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저는 이제 항상 이 데이터를 보는데 지금은 약간의 반대 흐름이잖아요. 네. 이 XR 기기 쪽으로 보고 있던 종목들이 대부분 오늘 여기 지금 매도로 지금 오늘 종목들이 잡힌 거죠. 이 호전 시럽은 제가 체크를 잘못했네요. 네, 요 지우고 여기 선익 시스템이죠. 고위로 체크를 해야 되는. 네. 이 종목도 이렇게 가면 매도를 잡혔다. 그러면 당분간은 기관 투자가들이 전체적으로 다 이들에 대해서 빠져왔으니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볼 때 좋게 보는 종목을 찾을 때는 반대로 매수해서 찾다가 매도는 나왔다고 해서 나 매도 나와도 나 따라서 매도하기 싫어 나 버틸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뭐 뉴프레스부터 선익 시스템 전반적으로 그 기대치가 조금 꺾이면서 매도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오늘 매수가 들어온 쪽이 있어요. 매수가 들어온 쪽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네네. 좋은데요. 네, 반대로 오늘 아마 매수가 왠지 들어온 뭐 쪽. 중국과 관련된 쪽이. 그러니까 역시 이사님은 또 GKL,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신세계, 뭐 클리오 위에 있는 종목들만 한번 쭉 볼까요? CS 네네. 인터넷 이거 화장품이죠 다. 제주항공, 리어프로, 종가 고가였죠. 자 아모레 퍼시픽, 신세계 다 지금 보시면 이 바람의 방향이 시장의 주도 업종의 바람의 방향이 살짝 바뀌고 있다라는 게 요걸만 봐도 조금 느껴지시는 그림이잖아요. 자.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원래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XR 기기 관련주들이 대부분 여기에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여기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다 나가고 중국 관련해서 소비주들을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기관 투자가들의 액션이 보였어요. 시진핑조차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군들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종목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한 20개라고 치면 시간이 가면서는 조금씩 또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차별화되고 또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수급 관심주로 뽑아온 종목도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도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죠? 네, 그 롯데
관광개발? 롯데관광개발. 아, 네, 롯데관광개발. 네. 그래서 최근에 롯데관광개발이 잠깐 차트를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시죠. 네. 네. 롯데관광개발을 보면은 최근 저점이 8,68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10월 말이네요. 네네. 그죠? 네. 그래서 진짜 저점 대비해서는 8,680원에서 50%면은 한 4,300원 되니까 4,300원 더하면은 13,000원이죠.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50% 올라왔기 때문에 13,000원 여기 앞두고는 조금 뭐 쉬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그래도 좀 조정 시에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네네. 뭐 정말 많은 중국 소비 관련 종목 중에 저 롯데관광개발을 하나 오늘 가지고 왔죠. 근데 오늘 수급이 뭐 팀장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워낙 뭐 진짜 매수가 쏠림 현상인 거죠. 네. 네. 롯데관광개발도 보니까 5거래일째 기간에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네. 네. 이어지고 있고 우리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신 것 같은데 저도 기술적으로 사실 여기 초록색 선 하나 위에 있잖아요, 지금. 네네네. 초록색 선. 여기가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맞아요. 네, 저도 200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그래서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이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을 그리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펀더멘탈적으로는 이 회사의 시황이 그렇게 막 실적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이게 계속 뭐 시진핑 주석은 뭐 이제 춘절 이후에 네네. 조금 더 좀 뭐 강하게 조금 이제 뭐 완화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긴 했는데 오늘 같은 거는 이제 뭐 PCR 검사 그렇죠. 뭐 그거 음성 그거 아니어도 이제 다닐 수 있다라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지금 보면은 경기 침체 이슈가 그냥 기본 시나리오로 깔고 가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나온 발표되는 뭐 지표들도 그렇고 그런 가운데에 중국에서의 방역 완화 기대감이 뭔가 조금 글로벌 경기 침체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좀 심리적으로는 뭔가 좀 그래도 관련된 종목군들은 움직이면서 좀 하단은 좀 이렇게 뭐 지켜주는 그런 역할도 좀 해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최근에 조금 뭐 주춤하고 있는 뭐 그때도 이제 팀장님과 함께 말씀드렸던 뭐 효성 첨단 소재도 네네네, 있고요. 뭐 그렇죠. 금호 석유화학도 있고 네. 효성 첨단 소재도 그때 올라온 다음에 하락 없어요. 그냥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은 그쪽 석유화 화학 쪽 올라오고 쉬고 있고 이제 화장품 또 소비 호텔 뭐 카지노 올라왔는데 또 요쪽 좀 쉬면은 그러면서 계속 순환매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롯데관광개발을 한 종목 갖고 나온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2023년은 우리가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한 살 더 먹잖아요. 네네. 네. 나이 먹는다고 하니까 슬픕니다. 네. 저 이제 중반 되네요. 갑자기 제가 펜을 놓게 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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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네. 저는 뭐 내일 모레 50인데. 네. 자, 2023년 네, 한 해가 이제 가고 새해가 오는 게 별로 썩 내키진 않지만 2023년을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저도 방금 이사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중국이 하나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다음에 중국의 결국에는 리오프닝 맞나요? 한글로? 네. 네. 이 두 개가 내년도에 중요한 키워드가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중국 관련된 전략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대부분이 3월 달에 있는 양회 네, 그거에 딱 포인트를 맞추고 계시죠. 대부분의 전략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쪽을 기간 설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3월 정도가 되면 양해 무렵에서는 아마도 전반적으로 좀 풀어주는 제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약간 뭐 밀고 땡기고 약간 더 진행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3월 달까지 가면 그 뒤로 계속 이대로 가기는 어렵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저희 애널리스트 분하고 세미나를 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새 필기만 한 거 보이시죠? 그래도 나름 저 필기하면서 들은 거거든요. 스터디 하다 하셨네요. 네네네. 자, 이게 계속 지금처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게 오른쪽 하단부의 표를 한번 보시면 원래의 이 중국 정부의 부채가 2020년 전만 하더라도 별로 높지 않았습니다. 30%, 40%. 그죠? 근데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정부의 GDP 대비해서 부채가
70%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그죠? 이거를 이제 계속 버티려고 지금 계속 이제 제로 코로나에 정부 자금이 투입되고 막는 데 있어서 하다 보니까 재정이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버티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좀 풀어줄 것이고, 중국의 리스크 완화되면서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경기 부양 쪽으로 또 재정 투자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아마 이동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의 외교 전략의 일부 전환과 관련해서 외국계 쪽에 게임 판호 승인 기대도 좀 이슈가 또 게임에 대해서 아편이라고 네, 했다가 판호,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최근에 좀 바뀌고 있잖아요. 바뀌었죠. 네, 그래서 외국계 게임도 판호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생길 수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여의도의 중국 전략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관통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눈에 봤을 때 이 중국과 리오프닝은 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고, 저는 중국이 리오프닝이 됐을 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게, 어쨌든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생산이 막 활동이 활발하게 재개가 되면 그렇죠.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지 않겠냐라는 네, 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재를 주로 실어나는 배가 벌크잖아요. 벌크. 네, 벌크선. 벌크라서 우리가 벌크선과 관련된 페노션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페노션 오늘 올랐죠? 네, 페노션도 올랐죠. 최근에 주가가 네. 괜찮았고, 오늘 제가 종가를 못 봤는데, 종가를 보면 오늘도 4% 올라오는 모습이. 요것도 지금 코드 번호로 페노션 멋있으십니다. 요거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거죠. 요거 죄송하지만 요거 좀 연식이 됐다는 겁니다. 네. 요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는 요즘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은 제가 코드번호를 몰라요, 대신에. 옛날 거는 다 아는데 대충은. 아무튼 그래서 요렇게까지도 연계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철광석이라든지 다양한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결국에는 늘어날 것이고 증가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이 배에 대한 또 수요도 증가하면서 벌크선 운임 최근에 바닥에서 조금 턴을 하고 있거든요. 벌크선 운임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연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뭐 재정 정책이라든지 재정 투자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뭐 화학주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효성 TNC 말씀하셨나요? 그런 부분들도까지도 전반적으로 조금 좋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한번 연결해 보는 것도 우리가 막상 지금은 다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 다 여기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다 중국 소비주들만 매수 강도 상위 종목에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다 돼 있지만, 꽤 이들은 최근에 올라온 부분들을 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좀 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아직 안 사신 분들이라면 무턱대고 따라갔다가는 또 고점에 물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계가 좀 있을 수 있는 게, 오늘 화장품 관리주들이 많이 포착이 됐잖아요. 화장품 쪽에 제가 또 오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종목을 뽑았는데 5개 종목 중에 하나가 롯데관광개발이었고요. 하나가 또 애경산업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애경산업. 애경산업 차트를 잠깐 보여주시죠. 보시면요. 애경산업이 차트가 이래요. 그래서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은 거래도 터졌고, 최근에 빨강색, 파랑색,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급등주네요, 급등주. 요런데 애경산업이 화장품이야? 라고 이제 모르셨던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애경산업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화장품이 약 한 34%. 그리고 그 밖에는 이제 뭐 세탁, 세제, 그렇죠? 뭐 스파크, 리큐, 뭐 그리고 뭐 샴푸, 2080 치약, 그리고 뭐 설거지, 세제 등 그러니까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화장품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애경산업을 왜 뽑았냐고 살펴보면은 여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내년에 좀 기저 효과가 가능한 기업으로 제가 이제 2개를 뽑았는데, 애경산업과 HK 이노엔인데 요거를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한번 봐보죠. 내년에 기저 효과가 기대되는 애경산업. 그래서 기업 정보를 가서 보면은 내년에 기저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살펴보시면
3분기에 영업이익이 152억 원이 나왔어요. 네. 근데 작년 3분기에 영업이익이 62억 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럼 엄청 잘 나온 거네요. 네. 네. 거의 뭐 2배 이상.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왜 기저효과라는 말씀을 드리냐면은 4분기 실적도 좋을 거긴 한데 내년 1분기, 2분기를 비교해 보면 영업이익이 모두 100억 원씩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 보면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저조했죠. 그래서 쉬었네요. 그래서 뭐 4분기 실적도 뭐 3분기 실적도 너무 좋긴 했지만 그래 이게 이어져서 그래 내년 1, 2분기 갔을 때 올해 1, 2분기와 비교해 봤을 때도 기저효과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 뽑았고 또 HK 이노엔을 보면은 실적이 어떻냐고 하면 그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잘 나왔죠. 그리고 4분기에도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2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년 1분기에 진짜 여기 전망처럼 160억이 나올지 뭐 100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 좀 기저효과.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도 애경산업이랑 HK 이노엔을 뽑았죠. 그래서 화장품 중에서도 애경산업이 화장품 비중이 좀 크구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있고 또 이제 뭐 종목이 나와서 바로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실적이 작년에 레벨업 됐고 올해도 좋은데 주가는 어떠냐 요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일진전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뭐 전력기기 그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요걸 보시면은 실적 보시면은 이런 상황인 거죠. 작년 영업이익이 200억으로 올라왔죠. 1년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도 9천억 원대로 늘어왔고 그래서 이제 앞자리가 바뀐 거예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 딱 분기 실적을 딱 보면은 올해 1분기 100억, 130, 그럼 벌써 영업이익이 올해 3분기 누적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한 220억 원 나오는 거죠. 이미 작년을 넘어선 거네요.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레벨업이 됐고 올해도 더 좋은데 주가를 놓고 보면은 지금 일진전기가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거 월봉으로 봐볼까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레벨업 됐으니까 이렇게 좀 올라왔다고 칠 수는 있죠. 올라왔다고 이렇게 칠 수가 있는데 2022년 올해 실적이 더 좋아졌어요. 근데 주가는 그냥 뭐 그쵸? 별로 크게 움직인 게 없네요. 그래서 시가총액도 보면은 이제 2천억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좀 전력기기 최근에 많이 올랐고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진전기가 60일선도 하락하다가 이제 수평으로 돌아서고 이제 우상향 전환되고 물론 이제 여전히 뭐 중장기 이평선 지금 120일선도 지금 우하향 중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중장기 이평선에서는 좀 저항을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적을 봤을 때 또 기술적으로도 60일선이 이제 우상향 전환된 걸 봤을 때는 좀 조정 시에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좀 체크하면서 그리고 거래량도 아래를 보시면은 빨강색 기관이 최근에 좀 매수로 좀 돌아섰죠. 그래서 실적, 기관 수급 등으로 좀 계속 관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E&D도 말씀드리면은 2차 전지 쪽이죠. 최근에 좀 외국인 여기 비중이 보시면은 11월 24일 날 외국인 보유 비중이 0.79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물론 최근 뭐 오늘 시장 투자 일자로 보면은 외국인이 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좀 팔긴 했는데 종합 차트에서 비중을 살펴보면은 뭐 1%도 안 되다가 이제 2%까지 올라온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 팔기 전에는 외국인이 좀 많이 매수했었고 그래서 외국인 보유 비중으로도 조금 좀 볼 수가 있었고 최근에 보면은 E&D가 좀 2020년까지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다음에 좀 오랫동안 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장기 이평선들도 현주가 아래로 좀 내려오면서 이제는 정배열 초입에서의 그런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뭐 전구체 생산하는데
이제 최근에 리사이클링 사업에도 진출을 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하이니켈 네네. 전구체 또 해외 업체 공급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좀 기술적인 흐름, 수급, 앞으로의 좀 모멘텀 등을 함께 좀 고려해볼 만한 그런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예,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기업은 이렇게 뭐 다 소개해드린 것 같고요. 좋은 기업들입니다. 아, 네. 아, 역시 네네. E&D E&D 관심 있는 기업이고요. 네. 아, 네네. 네. 유미코 관련해서 이제 아, 네, 유미코죠. 네. 네, 해외 쪽. 제가 지금 저희 부서가 이제 본사에서 쫓겨나가지고 참 마곡에 오셨잖아요. 참. 네네. 네. 사무실도 갔었고. 네, 오셨죠. 네. 지금 쫓겨나서 이제 변방에서 지금 있는데 거기에 그 마곡 나루역 쪽에 호텔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호텔에서 제가 지난주에 저희 프라임 클럽 세미나 오프라인 세미나 행사를 했었거든요. 맞다, 하신다고 하셨었는데. 네네네. 거기 항상 그 뭐 세미나실에 뭐 어떤 세미나 하고 있는지 호텔에서 이렇게 정보를 적어 놓는 게 있잖아요. 예, 보면 유미코 세미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면 LG화학 거기 연구단지가 마곡에 네, 엄청 많잖아요. 사이언스 파크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같이 뭔가 뭐 하는지 뭐 내용을 못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미코에서 뭐 거기서 항상 세미나실을 잡아놓고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 LG화학하고 유미코가 뭐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그럼 저는 거기서 이제 저 혼자 그 유미코라는 걸 보고 상상을 그린 게 이게 LG화학이 유미코를 먹으면 옛날부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 시가총액이 네. 혹시 저도 옛날에 좀 알았었는데. 시가총액은 LG화학이 충분히 뭐 건드려 볼 만한 시가총액이긴 한데 네네. 시장에서 관심이 있었던 것은 LG화학에 가지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지분 네. 이 80% 정도 되나요? 80% 많이 가지고 있죠. 그거를 굳이 조금 줄여도 충분히 경영권에는 아무 영향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 종목 총알을 좀 만들어서 어쨌든 LG화학이 빨리 올라서려면 네. 글로벌 1위 양극재 회사가 벨기에의 유미코어니까 네네. 그쵸. 이 회사를 먹으면 점프업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E&D가 이 말씀하신 이제 유미코어랑 E&D.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LG 솔루션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네. 연결되니까 그 부분을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기다려 왔는데 참 그 소식이 LG화학 쪽에서 나오지 않고 네. 예, 그다음에 애널리스트 분들도 글쎄요 뭐 잘 모르겠는데요 뭐 언제 될지 뭐 그러면서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모르죠 뭐 네 아무튼 그런데 최근에 E&D가 어쨌든 전고점을 박스권을 돌파해서 저렇게 올라오는 모양 자체는 뭔가 기존의 움직임과 다르게 좀 약간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노력은 네. 그죠? 네, 전고점 왜냐면 좀 무겁게 움직이다가 네. 돌파했다가 지금 살짝 뭐 시장 때문에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조정을 오늘 받았지만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해주는 저런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2차 전지 하나 나와서 저 이 기업도 많이 관심 갖고 있는데 예. 오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보유하신 분들은 좀 그렇긴 한데 네. 이게 상신이 오늘 조정 많이 나왔네요. 네. 예. 이게 최근에 거래량 아래를 보시면은 이게 좀 했으니까 좀 이렇게 뭐 체크는 되어 있긴 한데 거래량 아래 보시면은 파란색 이게 외국인 지분율이거든요. 네네네.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에 한 1.2%에서 최근에 5.2%까지 올라왔죠. 네네네. 거의 뭐 단기 거의 스트레이트로. 그래서 근데 월봉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죠. 뭐냐면은 이렇게 좀 12월 거를 이렇게 없애면은 네. 10월 달, 11월 달 2개월 월봉이 두 개가 네, 저렇게 네. 올랐으면 꽤 많이 오른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음. 이렇게 두 개 양봉으로 크게 오르면 세 번째 양봉, 그게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에서는 세 번째 양봉에서는 좀 쉬어가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그래 일단 올라올 때 상승 탄력 오케이 그래 뭔가 좀 있나 그래 12월 달 좀 쉬면 조금 관심 가져야지 이랬었는데 이제 좀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격도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올 때 외국인이 좀 가파르게 매수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기술적인 흐름을 넓혀봐도 얘도 지금 정배열 지금 초입 만들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조정 시에 조금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이제 조금 이제 한번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야 될 타이밍이 온 게 아닌가. 예, 그래서 뭐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뭐 좀 기다리면서 뭐 한 방 맞았다고 하면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외국인 수급, 기술적인 흐름, 월봉에서는 12월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긴 했고 그러면은 뭐 17,000원 초반 전후에서는 한번 관심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으로 좀 관심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네.
상신 EDP. 상신 EDP는 어쨌든 그 밸류 체인 자체가 전방이 이제 삼성 SDI 네, 이제 풀러가고 네, 쪽이 있으니까 삼성 SDI가 제가 알기로는 뭐 연말 정도에 초과적으로 더욱더 이제 고객사 확보하는 뭐 그런 뭐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LG 에너지솔루션이 워낙 지금 잘해 와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이제 그 다음 LG 에너지솔루션 말고 다른 기업하고도 이제 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대안이 SDI밖에 지금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SDI 쪽으로 뭐 좋은 또 고객사 확보 소식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상신 EDP가 수혜를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쪽 삼성 SDI 향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2차 전지 관련주들. 그러면은 2차 전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네. 제가 뭐 끊임이 없네요. 네. 아니 제가 이제 또 준비한 걸 말씀 이렇게 드리면 네. 또 팀장님께서 또 이제 리뷰해 주니까 전 그게 좋은데. 요것보다는 이제 다음 장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요거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요게 이제 마지막 건 2025년이에요. 그래서 2025년인데 내년에 보면은 글로벌 EV 시장 전망을 보면은 2023년에 여기요.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22.4%가 증가하는구나. 글로벌 EV. 근데 배터리 수요 같은 경우 보면은 22.4%보다 더 많은 2022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이건 이제 삼성증권 이제 자료긴 한데 최근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죠. 그래 내년도 그래 좋다고는 하는데 그럼 LG엔솔과 삼성 SDI 또 최근에 이제 또 투자를 받은 SK온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당 55,000원이면은 22조 원의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LG엔솔과 삼성 SDI랑 SK 이노베이션에서 100% 갖고 있는 SK온 정말 도대체 어디까지 상승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좀 참고해 볼 만할 것 같아서 좀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셀 3사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개 기업의 합산 점유율이 글로벌 한 25% 전후가 되는데 북미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개회가 되면서 그러면 점유율이 한 5에서 최소 한 35%까지는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한 30에서 35%까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또 한 10배에서 12배 물론 이제 시장이 좋으면 이게 뭐 12배가 아니고 13배도 갈 수 있고 하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한 10배에서 한 12배 정도 준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세 개의 합산 시총이 한 240조에서 340조. 그럼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 한 250조에서 한 350조 정도 나올 거라고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네. 그러면은 LG엔솔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30조 되죠. 그리고 삼성 SDI가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한 50조 잡죠. 그리고 SK온이 최근에 투자 받으면서 22조 원 받았죠. 그러면은 지금 셀 3사의 시가총액이 한 200조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못해도 이게 한 250조에서 350조라고 보니까 앞으로 상승하겠죠. 지금 좀 힘들지만 그러면은 그래 250조에서 350조. 그럼 LG엔솔 시가총액 뭐 SK온 뭐 뉴스 보면 조금씩 나올 수 있을 거고 삼성 SDI 50조. 그러면은 뭔가 이 세 종목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또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 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매우 많은데 요 일단 세 개 종목을 매매를 안 하더라도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해서 이 자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250조, 350조. 자, 2차 전지 관련주가 어쨌든 오늘 2차 전지 섹터 자체가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연말까지는 저는 이제 혹시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못 내고 조금 쉬어간다면 다른 섹터의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순환매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죠. 이미 나타나고 있고 그죠. 중국 리오프닝이라든지 뭐 이런 쪽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도 없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나중에 이제 조정받을 때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계속 그런 부분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2차 전지 발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럼 2차 전지를 대안으로 다른 쪽이 어디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저도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마지막으로 저도 코멘트를 저는 하나 드리면 아까 기저 효과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예, 저도 기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야기를 그래야지 하나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네.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늘 저도 이제 그 보내드린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코멘트 중에 일부인데 이걸 한번 보시면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삼성전기가 조금 미운 우리 새끼 역할이었고 LG에너텍이 그래도 최근엔 부진했지만 그래도 원래 연간으로 봤을 때는 LG에너텍 상반기에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약간 봤을 때는 이 두 개 중에 조금 사실 비슷한 성격이 있잖아요.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기 부품, LG그룹에서는 LG에너텍 있는데 이 두 종목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건데 사실 LG에너텍 밸류에이션만 보면 LG에너텍이 훨씬 낫죠. 네, 싸고 좋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최악의 상황에서 더 나빠지기보다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누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기저효과네요. 삼성전기가 두 개 중에 만약에 선택을 해야 된다면 삼성전기가 좀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일단은 지금은 삼성전기 쪽을 보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거 오전에 보내셨다고. 오늘 오전에 제가 발송한 내용이거든요. 저희 프라임클럽 가족분들한테 기저 효과를 감안하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22년이 조금만 턴을 해도 우리 성장률을 우리는 항상 증시에서는 좋아하잖아요, 그죠? YOY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어떤지 이게 숫자가 팡팡 튀는 거를 좋아하지. LG에너텍은 원래도 뭐 그래도 고만고만하게 했는데 내년도에 YOY로 엄청나게 이게 뭔가 확 튀기에는 임팩트를 보이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으니까 XR 기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회사 내에서 크지 않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성장률 측면에서 기저효과를 감안한다면 삼성전기가 좀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중국 소비재 관련주들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항공도 그렇고 카지노도 그렇고 화장품도. 근데 저는 스마트폰, 핸드셋이 올 한 해 워낙 재미없었고 뭐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른 것들은 순환매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못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리오프닝으로 중국의 스마트폰 수요, 핸드셋 수요가 조금 회복만 돼도 이 관련된 섹터가 어느 정도 반등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선도에서는 대장주로서는 대형주죠. 삼성전기가 MLCC. 지금까지 중국 때문에 스마트폰 부진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리오프닝과 함께 이쪽 핸드셋 쪽을 봐볼만 하지 않을까 싶고 그 밑에 작은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은 신강관계상 삼성전기가 그래도 최근에 이 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봐도 되는 그런 좀 위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오늘의 공통점은 뭔가 이렇게 기저효과라는 또 기저효과 내년 마지막... 전략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요거까지 하나 볼까요? 삼성전기 PBR인데 여기가 2003년도입니다. 2003년도거든요. 여기가 03년도, 여기가 22년도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려본 건데 20년이네요. 10년 동안의 그림인데 20년이죠. 네, 20년 맞아요. 20년 동안의 그림인데 최근에 1.01배까지 내려왔더라고요. 주가 안 좋을 때. 삼성전기 최근에 주가 안 좋을 때. 요거는 이제 포워드 기준으로 이제 PBR을 뽑은 건데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뽑았을 때 1.2배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제 조금 올라온 건데 크게 20년 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까지 업황의 부진을 반영해서 밑에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내년도 리오프닝, 중국 리오프닝을 감안하면 뭐 기저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LG이노텍과 상대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삼성전기가 좀 나을 수 있는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좀 열의에 있었다면 우위에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한번 아이디어로 드리고 저도 한 표 투표하겠습니다. 아이 그건 아니고 좀 모든 사람이 또 한 방향으로 가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런 고민도 한번 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우리 이사님도 또 다음에 또 한번 이런 내용들도 계속 고민하셔서 한 2주 뒤에는 다양한 내용으로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우리 마지막은 또 우리 이게 10시 정도에 우리 8.15 가족분들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우리 대한민국의 16강전 브라질 네. 피파 랭킹 1위와 붙게 되는데 전 이길 거라고 봅니다. 이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한번 마지막으로 네, 좋습니다. 네, 대한민국하고 짝짝짝짝짝 한번 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러면 생각입니다. 네. 네, 피디님도 PD님은 저보다 덩치가 크셔서 제가 네, 뭐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대한민국 한번 하시죠. 네네. 네. 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네. 대한민국. 자, 네, 오늘 찐시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8.15 가족분들도 다음 2주 뒤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